4일 일을 하고 3일 작업을 하자가 저의 어떤 모토였어요. 제가 처음 개인전을 했던 작업이 그런 메타버스나 확장현실에 대한 작업이었거든요. 가상 부동산 제도를 만들고 그것들을 이렇게 웹상에서 움직이는 그런 게임의 형태의 작품이었었는데, 그런 작품들은 전혀 팔리지 않아요. 돈도 되지 않고. 하지만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작업을 이제 3일 하고 4일은 뭐 온갖 일들을 다 했어요. 영화 미술이라든가 무대 미술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단순한 이제 막노동이라고 하나요? 그런 이제 일용직 노동일부터 시작해서 접시를 닦거나 뭐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온갖 것들을 다 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부터 아르바이트로 이제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일을 하는 것과 작업을 하는 게. 그래서 사실 경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어려웠던 부분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없는 게 문제거든요. 일만 하다 보면 작업을 할 시간이 이제 너무 줄어든다는 게 사실 이제 가장 큰 문제고, 사실 극단적인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려면 결국 이제 가장 젊은 시절로 가야 되는데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이제 전 학기 성적이 좀 좋아서 과목을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8과목을 들을 수 있었는데 8과목이 다 전공 실기여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미대생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알 거예요. 왜냐면 한 수업당 거의 매주나 격주로 과제가 나오고 최종 과제, 중간 과제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거의 한 100개 정도의 작품을 한 학기에 3개월 동안 만들어야 되는 그런 스케줄인데, 그리고 저는 워낙 다작하는 타입이었어가지고 거의 한 보름 정도를 아예 잠을 못 잔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미 사실 작품 낼 거는 이미 다 준비가 됐었는데 계속 욕심이 나서 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는데, 저는 커피도 안 마시고 술, 담배를 아예 안 하거든요. 근데도 그 각성이 너무 돼가지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얘기하면 웃긴데, 이 작품을 볼 선생님과 애들이 얼마나 놀랄지를 기대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별거 아닌 작품 하나인데도 그때는 막 그런 설렘 때문에, 지미 핸드릭스라는 그 굉장히 위대한 기타리스트가 그냥 길바닥에서 자면서도 잠을 못 잤대요. 왜냐면 자기 그 위대한 연주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람들이 환호할 걸 생각하면 자기는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정도까지 제가 재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항상 좀 스스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15일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작품만 만들어서 15일이 아니라, 낮에는 이제 공사장에서 이제 막 일을 하고 또 저녁에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새벽에 들어가서 이제 작품 활동을 하고 또 다음날 바로 일어나서 뭐 이런 스케줄이 이제 꽉 찬 상태에서의 그동안 한 100번 정도의 이제 전시랑 200번 정도의 퍼포먼스, 그리고 50개 정도의 공공미술 혹은 커뮤니티 아트라고 하는데 다양한 사회참여 예술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 안에서 2-3천 개 정도의 이제 에디션이 있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전 7살 때부터 미술을 아예 본격적으로 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남자애들이 미술하는 걸 조금 꺼려하는 시기였거든요. 이제 부모님이 굉장히 지원을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성장하면서 그때그때 굉장히 좋은 선생님들을 항상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거나 습득을 하는 속도는 남들보다 굉장히 느린 편이었고, 뭐 재능이 아주 없었던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중학교 2학년 때는 그래도 꽤 큰 상을 받아서 해외로 이렇게 나가거나 그런 경우도 꽤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사실 타고난 재능이라든가 천재성보다는 주변의 환경을 좀 더 남들보다 잘 만난 운 좋은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항상 좋은 사람들, 좋은 인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꾸준히 할 수 있게 됐고,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재능은 제 주변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 내성적이어서 가끔 어머니 친구들 중에서는 제가 벙어리인 줄 아시는 분도 계세요. 말하는 거를 몇 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어가지고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좀 거의 대인 기피증에 가까울 정도로 작업을 하면서 훨씬 사람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게 되고 대화도 하게 되고, 제가 이제 미술을 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사람들과의 소통을 잘 못하기 때문에 미술 작품으로 소통을 했던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미술이라든가 커뮤니티 아트 베이스의 작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관객들을 모집해서 그분들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워크숍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과 계속 끊임없이 대화해야 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 작업 중에 대부분의 작업이 관객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뭔가 영향력을 주고 같이 소통하고 그 관객들의 정보가 작품이 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막 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이제 좋았다고 그 작업의 과정, 일련의 과정들이 그런 걸 볼 때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도 남들과 더 소통이 가능하겠구나, 쉽게 얘기를 해도 되는구나, 작품 활동을 계속하고 작품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라 저는 수천 명과 이제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작업들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성격이 좀 바뀐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더 적극적으로 변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신진 예술가들, 젊은 예술가들이 처음 작품 활동을 할 때 겪는 어려움일 텐데 이게 뭐 좋은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많이 추천하는 방법 중에 저도 그 방법으로 꽤나 효과를 봤고요. 작업과 일을 겹쳐서 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를 하나 한다 하더라도 그게 작업과 연결이 되면 시간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일을 꽤 오래 했거든요. 이제 창의력 미술학원, 뭐 아동 미술 이런 거를 굉장히 오래 했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너무 그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하고 차라리 작업을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책을 만들기도 하고 매뉴얼을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것들로 영상을 이제 만들었었는데 제가 일을 하지만 그게 곧 작업이 되고 그게 아이들한테도 되게 좀 흥미로운 요소거든요. 내가 만든 작품이 서울 시내 제일 큰 미술관에서 엄청 크게 전시가 되고 자기 이름이 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는 요소고 그리고 또 아이들의 어머님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부모님들도 즉 그렇게 일과 작업을 어떻게 연결할까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할 때는 편의점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사진 작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공사장 같은 데서 일을 할 때는 그 공사장에서의 저의 그 GPS 궤적을 가지고서 드로잉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 곧 예술 활동이 되게끔 많이 연결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음악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면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기는 어떤 동선이 악보가 되게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이제 녹음됐던 다양한 그 소리들이 작곡의 재료가 됐다든가 그렇게 된다면 이게 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술 활동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많게는 막 3개, 4개씩 겹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일인데 집안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예술 활동도 되게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레이어를 겹치게 돼서 한 일이 되게 하면 조금 더 시간을 많이 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동이 더 즐거워지고 내가 단순 노동,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노동이 꽤나 흥미롭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을 이루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시간을 보내고 움직이고 일을 하면 그건 단순 노동이지만 여기에 내가 어떤 작품이라는 개념과 의미를 붙이면 그거는 그냥 단순 노동하고는 좀 다른 개념의 활동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이제 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작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작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거는 꼭 예술가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일을 고르거나 이럴 때도 덕업일치가 되는 거가 이제 제일 좋다고 하듯이 뭔가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거기 안에서 나의 어떤 창의성을 통해서 사업 아이템이 되거나 뭔가 좀 프로젝트가 된다고 한다면 단순한 이제 노동에서 나의 꿈으로 좀 변환되는 그 차이점을 주게 되는 것 같아요. 미래를 계속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꿈이라는 거는 단순 노동은 그냥 끝나버려요. 그걸로 인해서 일을 하고 하루가 지나고 일당을 받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월급을 받든 연봉을 받든 똑같아요. 근데 꿈이라는 거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미래에 뭔가 내가 달라지고 사회에 도움이 되든 아니면 많은 돈을 벌든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든 뭔가 목표가 하나 더 붙고 거기에 나만의 어떤 창의성, 그게 뭐 사업 아이템이 됐든 예술품이 됐든 뭐가 됐든 남들과 다른 뭔가가 되는데 그게 심지어 재밌어, 내가 좋아하는 일이야. 그렇게 두 가지가 일치가 되면 훨씬 더 그날 하루를 보내는 그 마인드, 생각도 달라지는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루를 더 잘 견디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한 3, 4년 동안 거의 하루도 쉬지 못했어요. 그럼 이제 막 사람들이 너 그러다 죽는다고 너무 이렇게 힘들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별로 힘들지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그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라는 게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마인드로 행동하고 살아가느냐가 신체적인 피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분야에서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노동과 꿈의 어떤 그 차이점들 안에서 내가 어떻게 노동을 꿈으로 바꾸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험하는 과정들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는 누군가 그냥 던져줄 수 없거든요. 왜냐면 나에게 맞는 나만의 어떤 방식을 찾아야만 되는 부분이라.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대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건 사실 되게 좋은 거래요. 근데 문제는 스트레스를 통해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거든요. 왜냐면 작품이 워낙 여러 개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 의사와 관계없이 스케줄이 안 맞거나 아니면 제가 원하던 결과물이 안 나올 때가 되게 많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긴 하는데, 이제 그 스트레스가 단순히 난 실패했어가 아니라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겠다, 다른 대안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좋은 감정들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힘든 스케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게 사실 당연한 일상처럼 됐었기 때문에 그게 되게 힘들다고 생각은 많이 안 했고요. 다만 이제 제가 20대 후반으로 이제 넘어가던 시기 때 전시가 이렇게 많이 제의가 안 들어오던 시기가 잠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한테는 그 시기가 되게 좀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 작업 중에 되게 위험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작업을 하다 죽을 뻔한 적도 몇 번 있었거든요. 굉장히 높은 옥상이나 이런 데다 집을 짓는 프로젝트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할 때는 그런 거보다는 아무도 이제 나를 찾아주지 않는 시기? 그러니까 작가로서의 신재원을 누구도 원치 않고 전시를 하자라고 이제 얘기하지 않았던, 그리고 제가 어디에든 이제 어플라이를 하고 지원을 요청을 해도 들어주지 않았던 시기가 한 1, 2년 정도 있었는데, 네, 그 시기가 좀 저한테는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예술가들이 많은 돈을 원하거나 많은 명예를 원하진 않아요. 이제 최소한의 어떤 전시를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그것들이 인정을 받든 이제 비판을 받든 뭔가 피드백을 얻고 그것들을 또 자양분 삼아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들고, 이런 어떤 단계들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진행돼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 이제 저도 모르죠. 지금까지는 운 좋게 계속 그래도 전시가 잘 이제 진행이 되고 지원도 많이 받고 이랬는데, 휴식기라고 해야 될까요? 좋게 얘기하면 그 시간이 왔을 때 굉장히 좀 괴로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여러분들이 소위 이제 미술 작가, 화가라고 하면 그림만 그리는 사람들로 이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현대미술의 분야에는 사운드라든가 퍼포먼스라든가 미디어 아트 같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업의 주제에 따라서 특정 어떤 미디어, 그러니까 페인팅이나 사진만을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매체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좀 아주 명확하게 미술 작가로서 평생 살아야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한 몇몇 계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가장 처음 했던 이제 단체전이 제가 30일 동안 매일매일 나가서 새로 작업을 하는 약간 그런 프로젝트 기반의 작업이었었는데, 그때 25일을 매일 나와서 제 작업을 봐주셨던 관객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 관객을 보면서 그때가 이제 23살인가 4살 때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과연 미술 작가로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꽤나 괜찮은 경제적 활동들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전시 이후에 약간 생각이 바뀌었던 게, 단 한 명의 관객이라도 내 작업을 오로지 이해하고 좋아해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조금 더 가난하고 조금 더 힘든 삶을 살더라도 미술 작품을 계속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시를 하게 되면 꽤 많은 분들이 이제 자주 보이시거든요. 굉장히 고맙죠. 왜냐면 이 현대미술이라는 게 영화나 뮤지컬처럼 굉장히 스펙타클하지 않을 때도 많거든요. 굉장히 이해를 하는데 오랜 시간을 들여야 될 수도 있고, 공부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꽤 긴 시간 설명을 들어야 되거나 글을 읽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시를 굉장히 추운 날도 마다 않고 더운 날도 마다 않고 와주신다는 거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작년에 아차도 프로젝트라는 이제 섬에 가서 이제 거기 있는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악기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해서 가야금을 이제 가르쳐드리고 연주회까지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작년에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어머님이랑 같이 만든 가야금을 이제 전달해 드리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약간 우시면서 10대 때부터 이 일을 하셨대요. 어업 일을. 그 섬이 되게 작은 섬이에요. 한 2, 30명 정도 사는 거의 무인도 같은 섬인데 그분의 뭐 이제 생애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농사일과 어업만 하다가 거의 이제 70이 됐는데 이제 몸이 좀 아프셔서 집에 쉬시는데 이제 너무 무료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런 악기를 연주하고 이런 게 너무 좋으셨나 봐요. 6, 70 동안 그냥 맨날 밭농사만 하고 예술이라는 건 하나도 모르다가 다 늙음하게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연주를 하게 되면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그냥 농사만 하다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이런 재미와 감동을 주셔서 너무 저한테 막 고맙다고 이렇게 우시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좀 찡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기금 사업을 내서 또 잘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10개의 섬을 갈 수 있게 됐는데 굉장히 다수가 즐기는 것도 되게 좋은 일이에요. 작가한테 흥미롭고. 근데 그렇게 아주 한 분 한 분 이렇게 워크숍을 하면서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거든요. 나이에 이제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의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이 작업실이 이제 이정인 변호사님이라고 하는 이제 컬렉터이자 큐레이터인 분이 무상으로 제공해 주신 작업실이에요. 근데 이분도 제가 2017년도에 아르코 미술관에서 설탕 만다라는 제 작업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2016년도 때 미술계 성추행 사건이 굉장히 커지면서 그때 이제 트위터나 언론에 이제 굉장히 한 2, 30명 정도가 노출이 됐었고 이제 그런 자생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실제로 미술계에는 한 2, 300명 정도의 굉장히 유력한 성추행범이나 성폭행범들이 여전히 권력을 잡고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이름과 미술관의 경로를 색사탕가루로 만다라를 만드는 작업들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걸 보시고 되게 좋으셨나 봐요. 지금까지 저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후원을 해주시고 계신데 그분도 그 작업을 봤을 때 되게 좀 많이 눈물을 흘렸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현대미술이라는 게 예쁘고 아름다운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줄 알았는데 되게 젊고 유망한 작가가 자신의 커리어를 거의 걸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때 제가 이니셜 쓰고 미술관 지도를 그렸던 그 남성 권위자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꽤 권력자로서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작업의 구조들 그리고 그 만다라가 관객에 의해서 계속 밟혀지고 저는 끊임없이 그걸로 수정하고 설탕으로 스텐실 기법으로 그리는 것들이 이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셨을 때 제가 하는 작업들이 대부분 굉장히 철학적이고 뭔가 좀 어려운 개념들로 시작은 하지만 항상 그 구체적인 결과물들이나 설명들은 굉장히 제 개인적인 제가 본 시점들 그리고 제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푸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소개를 할 때 한국 사회적인 문제를 개인적 경험으로 푼다라는 게 약간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인 분들도 작업을 봤을 때 그런 몇몇 요소들이 또 좀 약간 이렇게 감동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현대미술이라는 게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리거나 조각을 잘 만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예전부터 한 100년 전부터 철학과 결합을 하면서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워졌어요. 근데 사실 그 부분 때문에 더 재밌기도 한데 진입장벽이 이제 높아진 거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좀 고민인데 제가 어떤 현대미술 작품을 할 때 과연 이게 아주 소수의 큐레이터나 비평가나 전문 지식인만을 위한 작품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일반 대중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어요. 미술 작가들이 되고 싶어하는 뮤지엄 작가, 미술관에 들어가고 비엔날레에 가고 카셀 도큐멘타에 가는 이런 작가들의 작업들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해야지 더 인정받고 공모 사업에도 잘 되고 왜냐면 심사위원들은 굉장히 다 그런 전문 지식인 분들이니까요. 저는 웬만하면 양쪽 다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을 작품 안에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일반인들이 정확한 지식이나 전문 지식 없어도 보고서 뭔가 재밌는 요소들을 느낄 수 있는 부분과
또 이제 좀 더 공부하면 할수록 더 재미있고 그런 거를 이제 규범적 흥미라고 하더라고요. 심리적 흥미와 심리적 흥미는 이제 한 번에 짠 해서 직관적으로 느끼는 재미고 뭐 이제 규범적 흥미는 이제 수학 문제를 풀거나 굉장히 어떤 철학적 지식을 얻었을 때 그 어떤 쾌감 이런 것들을 규범적 흥미라고 그러는데 이 두 가지를 선택하기보다는 같이 웬만하면 가져가고 싶은데 그리고 공예라는 아주 전문 분야가 따로 분리되면서 정말 예쁘고 대중적인 부분들은 공예에서 해결을 해줬던 것 같아요. 소위 우리가 이제 응용예술이라고 하는 디자인이라든가 공예라든가 건축에서. 근데 이제 그러면 응용예술의 반대말은 순수예술이거든요. 순수예술은 계속 탐구하고 연구하고 실험적인 것들을 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순수예술, 우리가 미술이라고 하는 분야 안에서도 순수예술 분야는 당연히 대중과 괴리될 수밖에 없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도슨팅, 그러니까 설명을 통해서 그것들을 충분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자신에게 맞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작품을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만든 작품이 저 뒤에 있는 저 공식 작품인데 저 작품이 그 오일러의 항등식이라고 하는 뭐 수학이나 물리학자들이 뭐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하는 공식이래요. 그래서 유튜브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식 하면 저 공식이 쫙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저걸 아무리 봐도 아름다움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거죠. 과연 전문 분야에 접근할 때 이게 과연 쉽게 접근을 하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것과 또 하나는 저도 관객의 입장에서 한번 돼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림을 볼 때마다 조금 더 저를 겸손하게 내 작품을 볼 때 관객이 이 느낌이면 안 되겠구나, 조금 더 쉽게 하는 버전도 만들겠다. 또 그 작가의 이제 넘치는 에너지가 좀 이렇게 일상생활에 지쳐 있고 답답한 그 일반인들한테 뭔가 조금 이렇게 트이는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재밌는 작가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엄청 위대한 예술 작품을 만들고 미술사에 기록되고 그런 작가보다는 그래도 신재원 전시회 왔을 때 꽤나 흥미로웠고 꽤나 재밌었어.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뭔가 좀 나의 인식도 확장시켜주는 부분이 일부 있었고 꽤 감동적인 부분도 있었어. 그래서 꽤나 재밌는 전시였고 꽤나 재밌는 전시를 하는 작가였어 라고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